안녕하세요. 백세 사연집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소리 없이 앓고 계실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딸아이 이름 옆에 보낸 메시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숫자 1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 이후로 6개월째입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가 딸아이 세상에 닿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50이 넘은 제 딸아이는 공산당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단순히 정치 견해가 달라서일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서로 한마디씩 했고 감정이 상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먼저 전화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카톡이라도 보내겠지 기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느낀 감정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늘함이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전화 통화가 기억납니다. 작년 6월이었죠. 나라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온 나라가 술렁이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걱정된다. 나라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나이에 나라 걱정을 왜 해? 나만 잘 살면 돼. 아니,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엄마도 이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 말이 왜 75년을 산 엄마의 가슴을 이토록 시리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야.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도 평온할 수 없단다. 그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라가 뭘 해줬다고 그래. 나라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라도 해? 엄마는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위해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총까지 들었던 그 시간들이 내 딸에게는 극단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딸은 착한 아이입니다. 길가에 핀 꽃도 함부로 꺾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도 다닙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평생을 바쳐온 가치 앞에서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내 딸이 배려하는 남의 범위에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꽃은 배려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가치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별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 대화하다가 이런 서늘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을 믿어온 가치가 자식의 눈에는 낡은 소음처럼 들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 쓸데없는 집착으로 치부되는 그 비참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간호장교였습니다. 1970년대에 군복을 입고
군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제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왜 이토록 나라의 애착이 강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왜 제 딸 같은 50대 자식들이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 지독한 세대 간 단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2년 1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부터요. 저는 1952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이 땅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말 그대로 폐허 속에서 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라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 자식의 밥그릇을 지킬 수 없다는 뼈에 사무친 생존의 진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봐야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아버지는 해방 후에도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2번이나 나라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땅을 꼭 지켜야 한다. 다시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화랑무 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웬만큼 사는 집이 아니면 자식들 대학 보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러던 중 고3 때 간호사관학교생도 모집 포스터를 교실에서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70년대 초 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대구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었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제복을 입었을 때 저는 단순한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제 청춘을 바치는 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훈련장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간호장교라고 하면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병동을 누비는 모습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청춘은 국방색 군복과 땀 냄새, 그리고 쇳가루 냄새로 가득합니다. 1970년대 제가 사관학교 생도였던 시절, 우리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좋기도 했지만 우선 2주간 군사훈련부터 마쳐야 했습니다. 다른 대학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명동 거리를 거닐 때 우리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연병장에서 구보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에 늦으면 연병장 구보를 더 해야 하므로 우린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미리 일어났습니다. 매트리스를 정렬해 놓고 군화까지 착용한 후 스프링 위에 누워서 점호 배를 기다렸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고된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방독면을 쓰고 숨이 턱턱 막히는 화생방실 안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교관이 외쳤습니다. 가스가 터지면 너희가 먼저 살아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방독면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우리는 견뎌야 했습니다. 진짜 비상사태가 오면 우리가 환자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사격 훈련도 있었습니다. 탕, 탕.
고막을 찢는 사격 소리와 함께 표적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것은 주사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월남전에서 쓰고 남은 칼빈 소총으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칼빈 소총에 분해 결합도 했습니다. 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지도 한 장과 나침반의 의지에 산속을 헤매던 독도법 훈련은 또 어땠습니까? 길을 잃으면 죽는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명확합니다. 개인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나라라는 거대한 지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훈련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복무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땅굴 수색 중에 지뢰가 터져 발목이 날아간 병사가 후송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73년 월남종전 때 돌아온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팔 하나만 남고 두 다리와 팔 하나가 절단된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몰핀 나달라며 통증을 견디지 못해 소리쳤습니다. 잊지도 않은 발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팬텀 사인이라 배웠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해 옆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린 그들을 달래며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요? 20살 청년이 평생 의족을 차고 살아야 하는데 30살 가장이 팔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병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키워준 덕분에 저는 아이들도 키웠고 그 자격증으로 73세까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 여자가 대학을 진학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더구나 삼남이녀의 맏딸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나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나에게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자연스럽게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의 50대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 70대 엄마가 뉴스만 나오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지, 왜 그렇게 이념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에게 나라는 방학마다 뙤약볕 아래서 총을 닫고 지도를 그리며 지켜내야 했던 실체가 있는 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딸은 말합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나라 걱정이야. 그냥 편하게 살아. 이 말 속엔 제가 겪어온 그 모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목격한 희생도, 제가 느낀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저 꼰대의 잔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키운 딸아이는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도 다닙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도 합니다. 그런 딸이기에 제가 느낀 서늘함은 더 예리하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였습니다. 나라 앞날이 걱정되어 한마디 건넨 저에게 딸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만 잘 살면 돼. 아니,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어. 나라가 망하면 해외로 나가 살면 돼. 순간 의료 현장에서 30년간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던 저조차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가 쓸데없는 참견으로 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딸아, 나라가 흔들리는데 너의 평화로운 거실이 안전할 수 있겠니? 독도법 훈련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내 발밑의 땅이 무너지면 나침반도 소용없다는 거였단다. 저는 딸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봉사의 여유, 가족과의 편안한 저녁 식사, 주말에 복지관 갈 수 있는 그 평화로운 시간은 누군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친 피와 땀 위에서 만들어진 거란다. 지뢰로 발목을 잃은 병사 몰핀을 달라 울부짖던 상위 군인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제 진심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극단적이야 라는 딸의 차가운 말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낡은 유물로 전락하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야. 나라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가족이라는 작은 집도 무너진단다. 그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라가 뭘 해줬다고 그래. 나라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라도 해?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간호장교로 복무하며 지켜내려 했던 그 가치가 화생방실에서 숨막히며 배웠던 그 신념이 내 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평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그 서늘함의 정체는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할 수 없는 기억의 슬픔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던 서름,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그 뜨거운 심장을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자식. 세대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딸은 풍요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제가 간호장교로 복무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전쟁의 공포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은 고리타분한 잔소리일 뿐이겠지요. 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안위와 나의 평온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간호장교로서 또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도 몸 전체가 무너지면 그 세포 하나만 따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몸이 병들고 무너지는데 그 안에 가족이라는 세포가 어떻게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생각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서늘함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시대의 부모님들, 자식과 대화하다가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멀어져 버린 걸까요?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이념 갈등과 세대 차이를 상담해왔지만 정작 내 딸과의 이 평행선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50세가 넘은 자식은 이제 부모의 훈계가 들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해 속에 갇혀 부모가 겪어온 역사를 구태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몸이 아파 찾아온 분들이지만 그 병의 뿌리를 캐다 보면 결국 사람과 상처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의 화병은 대개 자식과의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가 그 환자가 되어 제 마음을 진찰해 봅니다. 딸아이의 카톡엔 여전히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그 아이의 세상에 닿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상처는 꿰매기가 참 힘듭니다.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자식과의 갈등으로 병 얻지 말라고 조언했던 제가 정작 제 상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합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왜 내 딸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교조 아래서 교육받은 50대들은 우리가 겪은 6.25의 참상보다 우리가 이뤄낸 성장의 이면을 더 크게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반공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국가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말할 때 딸은 나라가 내 삶을 책임져 주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린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를 배웠고 서로 다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1952년 폐허 속에서 태어나 배고픔을 겪었던 저는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까봐 무섭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던 저는 평화가 깨지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딸은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까봐 무섭습니다. 나라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말이 딸에게는 독재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단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딸은 개인의 억압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고 딸은 민주화와 자유를 배웠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행선을 좁히지 못해 생기는 분노와 배신감은 결국 부모의 몸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저는 경고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신념을 바꿀 수 없고 부모 또한 자식의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할수록 상처의 염증만 깊어질 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꿰맬 수 없는 상처는 그냥 두고 새살이 돋아나길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딸과의 관계는 꿰맬 수 없는 상처입니다. 억지로 꿰매려 하면 더 크게 찢어질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이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의 갈등으로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밤마다 카톡창을 열어보며 답장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자책하고 계십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제가 사격 훈련을 하며 나라를 지킬 때 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뢰로 다리 잃은 병사를 간호할 때 딸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아침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을 설득하려 하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제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저는 제가 지켜온 이 삶을, 제가 믿어온 이 가치를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6년 새해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가장 아끼는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도심의 한 호텔 뷔페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비싼 걸 아깝게 혼자 먹나 애들이랑 같이 오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오롯이 저 자신만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샐러드도 담고 따뜻한 수프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어 요리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식사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호장교 시절 사격 훈련을 하고 독도법 지도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며 지키려 했던 이 땅 위로 수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더군요. 그 속엔 제 딸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겠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딸은 제 가치관을 부정하고 제 연락을 끊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아이가 나만 잘 살면 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세상은 바로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지켜낸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딸이 제 신념을 몰라준다고 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가난에서 아이들을 구해냈고 교육시켰으며 이제는 부모 없이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성인으로 키워냈습니다. 딸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가 나라를 지켜낸 증거입니다. 호텔 뷔페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가치관을 설명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제가 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계급장을 떼어내려 합니다. 자식에게 섭섭해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일에서 은퇴하려 합니다. 50이 넘은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동시대의 이웃일 뿐입니다. 딸아, 내가 아는 세상과 내가 지켜온 세상이 달라서 우리가 잠시 멀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련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내 신념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대신 나는 내가 지켜온 이 나라에서 내가 일궈온 이 삶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지려 한다. 화생방실에서 숨막히며 배웠던 그 신념, 독도법 훈련에서 깨달았던 그 가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키며 살려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독도법이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부모의 존엄이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의 갈등으로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배고픔 속에서 자식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땅 위에서 자식들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새해에는 자식의 카톡창 대신 여러분 자신의 밝은 얼굴을 거울 속에서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라는 계급장을 벗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1952년생 한 여성으로서 간호장교 출신의 당당한 시니어로서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딸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사연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